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저희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도 외신 인터뷰를 꽤 많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기자님이 본인이 약간 장애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울면서 영화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인터뷰 중에 울컥하시면서 막 말을 못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약간 놀라고 기자분이 그렇게까지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 걸 거의 처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저희 첫 상영이 극장이 1800석짜리 극장이었나? 그랬는데 약간 놀란 게 일단은 박정민 배우의 팬이 엄청 많다. 거의 상상을 놀랄 만한 일이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 정도였나?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장난 기가 막혔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놀랐어요. 장난. 감독님이 다시는 널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진짜 미안해요. 전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유학생들 풀었나. 되게 그래서 그 1800석짜리 극장에 와 그 앞이 거의 그 절반 정도 이상이 거의 그 박정민 배우의 그 한국인 팬들이 되게 참고로 가끔 연상호 감독이 특정 뭐든지 과장한다는 대충 한 4분의 1로 줄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영화 끝나고 나서 그 GB랑 거기서도 GB를 짧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영화가 한 밤 12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거 12시 반이면은 GB 하러 들어가면은 한 절반 빠져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무슨 배짱으로 또 자막을 끝까지 틀었어요. 맞아요. 영화 여운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또 자막 다 틀고 우리는 들어가겠다 또 막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정말로 거의 꽉 찬 채로 거의 그 12시 거의 1시 가까운 시간까지 거기서 GB해서 그거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은 그 북미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뭐 관심을 떠나서 반응이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이제 연상호 감독이 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70, 80년대와 지금의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계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그 양반들에게 70년대 어묵하고 암울했던 또 그리고 발전이란 미명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명하에서 억누르려고 감춰졌던 이야기를 2025년도에 꺼내놓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의 그런 과거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즐기시더라고요. 특히 앞쪽에 특히 장례식장까지 이어지는 이 처음에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장례식장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정도까지는 관객들이 정말 빵빵 터지면서 보세요. 엄청 웃으면서. 근데 정작 우리 관객들은 굉장히 무거우신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보셔서 아 이게 정말 문화적인 차이가 또 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진짜로 빵빵 터져서 감독님이 저를 붙잡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있어보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리를 떨면서 걱정하셨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감독님께서 토론토의 관객들이 12시가 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네, 뭐 우린 고작해야 10시 반이면 끝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인은 연상호 감독님, 권혜여 배우님 그리고 저스틴 비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사실 그 이제 레드카펫 하고 이때는 어쨌든 그 영화가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뭐 거기 주연 배우 이름을 알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놀랬던 게 저는 한 이틀 먼저 갔어요. 저희 본팀보다 영화제를 즐기겠다고 이제 막 굿즈샵도 다니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박종민 배우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외국 사람이 저한테 박종민 배우님이세요? 그러더니 막 사진 찍자고 이러셔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라는 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랑질이지? 네.
저희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틀 먼저 가서 이틀 동안 목욕한 관객이 이제 그날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리고 물론 제일 궁금한 건 엔딩이겠지만 일단 이 영화의 비기닝 시작부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죠. 감독님의 그 얼굴 원작 작가의 말을 보면 얼굴은 내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나에게 최초로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작품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뜻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뭐 대본을 좀 쓰다 보면은 어쨌든 그 대본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본 쓸 때마다 이제 좀 골치가 아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잘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거의 초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대지왕 때도 사실은 뭐 그런 거 생각했고 했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먼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오히려 나머지는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뭐 영화도 이제 뭐 약간 5번의 인터뷰처럼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도 뭐 플래시백 형태의 이제 과거 장면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되게 막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이 형식미가 뭐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박같이 좀 뭔가 이걸 좀 형식미도 좀 갖춰야 되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얼굴은 사실은 제가 엔딩 부분에 주는 그 느낌이 먼저 좀 떠올랐던 영화라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을 더 이렇게 정교하게 고치면 고칠수록 그 느낌이 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투박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쓴 거죠. 사실은 그게 뭐 크게 뭐 성공하겠다, 뭐 재미를 보겠다,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재미를 보겠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명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고 쓴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를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이게 다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 좀 이유를 좀 찾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이거 놔주려고 내가 즐기려고 만드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유를 굳이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 영화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대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대와 세대를 이야기하는 매개로 보지 못하는 눈과 그리고 본 적 없는 얼굴이라는 매개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대와 세대란 이야기를 눈과 그리고 얼굴이라는 매개로 이렇게 전달하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얼굴이라는 매개가 처음에는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아이러니컬하고 자기 핸디캡을 딛고 일어난 어떤 뭐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한 설정을 찾으려고 뭐 앞에 보이지 않는 정각장애인이라는 뭐 처음엔 완전 정각장애인까지는 아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뭐 시각적인 예술을 하는 그런 인물을 생각하고 정반대편에 이제 그의 약점일 수도 있고 그의 어떤 뭐 하여튼 그런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로 정명이라는 인물을 일단은 처음에 두 인물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이 좀 성취주의에 좀 빠져 있는 인물이다. 그 인물 아마 제 안에서 나왔겠죠. 제 안에서 이제 성취주의자니까 도파민 중독자 그러다 보니까 그 근원에 뭐가 있는가,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형성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성장 중심 세대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저기 연상 감독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기도 하고 저희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삐뚤어진 마음. 그러니까 이 농담이고 저 아까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트세요? 그래도 유통을 확 하시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쳐다볼 때에 연상호라는 감독은 항상 한 개인 안에서의 때로는 얼굴 표정 통해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을 항상 찾아냈던 것 같아요. 물론 삐뚤어진 마음속에 찾아내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한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보기 전에 제목이 얼굴이니까 당연히 얼굴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좀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영화는 결국 손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명규가 살아있는 기적이 된 것은 결국 피 묻은 손으로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얼굴을 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명규의 그 손끝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까지 생각하게 되는 영화여서 두 번 보면 이렇게 좀 재밌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또 재밌게 봤고요. 계속 영화사에서 그 PD가 했던 얘기가 왠지 감독님이 배우들한테 했던 얘기일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거 저 한번 믿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약간 이런 말로 배우들을 좀 꼬드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이미 여러분이 그 영화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박정민 배우의 1인 2역이 뭐 시작부터 많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쓴 그 에세이 보면 예전에 친구들하고 러브레터 보면서 했던 대화가 나오잖아요. 러브레터 보면서 친구들하고 나카야마 미오가 1인 2역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고 어제 NG인데? 똑같은 배우가 왜 두 사람을 연기해? 뭐 이렇게 했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썼던 분이 1인 2역을 제안했다고 그래서 그게 좀 재밌기도 했고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 그 약간 기술적인 효과를 떠나서 영화적인 효과에서 혹시 1인 2역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기대하는 게 있고 아니면 걱정되는 게 있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독님도 배우님도.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저는 저랑 작업하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은 일단 저랑 같이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면은 저를 못 믿어서. 어떻게 알았지? 되게 못 믿는 걸 알아. 너무 배우들한테 저 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얘기해서 다들 그 오래 작업한 배우들은 그걸 알아서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저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저는 박정민 배우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박정민 배우, 난 박정민 배우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박정민 배우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대본이든 뭐 제가 뭐 추천사를 써달라고 책을 보내줬든 하여튼 되게 그 책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숨쉬듯이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대본이나 작품 같은 대본도 저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하나 되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어떻게 해야 그게 더 돋보인다라는 거를 약간 본능처럼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막 한동안 막 그런 거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되게 잘 캐치하는 걸까? 이게 고대를 나와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졸업은 안 했어. 졸업은 안 했어. 나오질 못했어요.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오는 건 쉬워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박정민 배우가 이제 1인 2역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을 때도 사실 되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이제 세대 간의 벽 역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을 사실 한 명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영화적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제
뒷부분까지에 가면은 이제 권혜여 선배님이 이제 어떤 일종의 독백을 하고 거기서 플래시백으로 이제 젊은 이명규가 나오는데 박정민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권혜여도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를 했을 때 관객들이 이거를 두 사람인 걸 너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영화적으로 덜컹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놀랬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그 부분까지 다 책임질 걸 생각을 하고 건물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할 때는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개런티를 안 받으면서 일을 2배로 늘린 이유는 뭔가요? 저의 제안을 하신 욕망이랄까요? 잘 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명규네 이명규. 이명규 씨 감독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집에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되게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표정과 제스처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의 그 목소리 톤이 높아져 있어서 내가 뭐 이런 거 할 건데 뭐 이걸 할 건데 할래?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얼굴이라는 작품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하겠다 대본 보내주셔라 하고 근데 가물가물해서 이제 원작을 다시 집에 있는 걸 찾아서 봤는데 사실 처음 제안할 때는 젊은 아버지 역할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약간 간파를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서 1인 2역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라고 해놓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1인 2역이 왜 떠올랐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빼놓고는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서로가 너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영화적으로 한 사람이 연기했을 때 어떤 감정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좀 독특한 지점을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섰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예감 정도로 제안을 드렸고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반부에 이제 혜호 선배님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은 저도 사실 제가 먼저 촬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장면에 이제 몽타주 부분을 사실 내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강하게 갔나라는 걱정 같은 것이 좀 있었는데 선배님 그때 이제 집에서 그 15분 동안 정말 명연기를 그 독백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순간 사실 좀 안심했었어요. 저 연기면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연기가 이렇게 해서 잘 붙을 수 있겠다. 관객분들한테 납득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감사했죠. 그 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명규를 연기하는 권혜여 배우님의 의상과는 상관없이 이제 두 분이 1인 역을 결정하셨네요. 네, 전혀 의논 없이. 요즘에 어차피 저하고 상관없는 역이니까요. 요즘에 디에이징 기술도 권혜여 선배님 또 그런 걸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영화에서 권혜여의 얼굴이 담겨있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그 시퀀스의 그 힘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분의 좀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 권혜여의 얼굴 그 마지막 독백 장면이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부담감을 배우가 충분히 소화해주지 못하면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긴 빠지는 구성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기를 그래서 같이 했던 박정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네네. 정확하신 말씀인데 이 영화적 구성으로 보면은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아버지 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플래시백 장면이 좀 주주주 나오는 게 마치 400년 전에 섹스피어의 항상 작품이 마무리가 그렇듯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끝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 장치로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을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편집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할 때는
이 장면은 이명규의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마음, 그랬어 그냥 라는 그 마음으로 했던 기억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현장 뭐 이제 너무 좋고 뭐 너무 압도적이고 이거는 뭐 화면으로 다 느끼셨을 거라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부가 설명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한 20명이 넘는 스태프들 그리고 모니터실에 있었던 감독님까지도 선배님이 대사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숨을 탁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대본에 없던 이명규의 전사를 갑자기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저희도 이제 숨죽여서 이 사람의 대사를 듣는 거예요. 나도 이명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었어? 저희가 막 그 어떤 이 선배님이 해석하시고 분석했던 그 이명규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걸 듣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애드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로서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아무도 태생적으로 전 속으로 그 생각도 해요. 분명히 뭐 정각 배우다가 그때 정도의 눈이 멀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포장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구심이 관객에게 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납득시킬 수 있는 조금의 뭐라도 하나 보태야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섬주섬 좀 지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설득력이 있으니까 진짜 숨죽여서 듣고 있었어요 다들. 지어서 만든 전사 거의 챗 GPT급이세요. 네,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감독님과 같이 일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앞에 만든 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그 전사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모멸감을 밀어내는 그 마지막 대사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릴 때 처음에 이명규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어릴 때의 전사들이 빌드업이 돼서 마지막에 내 운명을 개척한 네 팔자에서 그걸 몰아냈다는 이야기까지의 구성이 저는 그게 감독님이 쓴 게 아니었군요. 아니야, 근데 거의 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인데 네. 그 앞에가 뭔가 없으면 그 대사를 제가 하기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 어디부터 어디가 제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마 이게 근데 너무 많이 계셔서 저 혼자 질문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질문 기회를 드리긴 해야 될 텐데 분명 질문하실 거는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질문 기회 드릴게요. 아마도 엔딩에 대한 궁금함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엔딩에 정령이의 얼굴이 이러한 이미지로 나올 것이라는 걸 혹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공유가 서로 이렇게 스태프나 배우들 사이에 공유가 된 상태로 연기가 되었던 건지 그게 첫 번째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되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앞에서 괴물같이 생겼다고 말한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그 영화 속의 젊은 이명기의 마음 같은 거였잖아요. 내 눈으로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하는 마음으로 엔딩을 이제 기다렸을 때 그때 감독님은 관객에게 정령이의 얼굴을 어떠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영이의 최종적인 그 사진에 나오는 얼굴이 아닌 상태로 간을 좀 미리 좀 만들었었고요. 그 간을 본 사람은 신현민 배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신현민 배우는 본인이 연기해야 될 캐릭터가 어떠한 생김새이고 어떻게 연기해야겠다라는 감이 있어야 돼서 좀 했었고 원래는 사실은 이제 박정민 배우가 마지막에 사진을 보는데 그때 박정민 배우한테 최초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너무 연기를 또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예술가는 아니잖아 해서 중간에 보여줘 버렸어. 핸드폰으로 보였어. 야 이게 나왔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그거를 저도 거기서 보고 싶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냥 처음으로 보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 배우한테 스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제 인터뷰 내내 누군가의 실수로 그걸 먼저 보게 돼가지고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처음 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본 순간 그 사진을 딱 본 순간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조금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 뒤에서 임동완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라고 혼자 굉장히 어떤 텍스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이거는 텍스트적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이상한 느낌 같은 것들로만 설명이 가능한 감정이었거든요. 처음에 연기할 때 상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좀 다른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순간 그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올라오길래 이거 충분히 임동완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김수진 PD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오열할 수 있겠다는 약간 믿음 같은 게 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처음 봤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다우트 같은 영화들 보면은 그 의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저기 뭐야 돌아가신 우리 무서운 배우 필시 한테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되게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박지원 배우한테 이제 그때 처음 보여줄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이거 아니야.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예술가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몰랐어 그거를. 그게 예술가인 줄 몰랐어. 미안해요. 좀 여러 번 사과하게 돼요. 그걸 정말 촬영하는 현장에서 봤으면 얼마나 느낌이 끝내줬을까. 느낌이 상상만 뭔가 상상만 해도 지금 울컥한 비슷했을 거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해 이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이미지를 결정하신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확고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만화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얼굴이 뭐 예쁘다, 못생겼다, 뭐 이게 사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그건 되게 주관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얼굴을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되게 르뽀적인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영화를 극이라고 하는 극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편의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 끝나기 직전에 이 영화 극이 현실에서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런 이미지가 되려면은 되게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사실. 그 얼굴을 보신 좀 느낌도 좀 궁금해요. 권혜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 영화에서 그 얼굴을 보셨을 때의 느낌, 생각. 그 안에는 뭐 제작 과정에서 여러 고려 속에서 방금 얘기한 르포적인 그리고 과거의 흑백 신문에서 잘라냈을 것 같은 혹은 길에서 주신 옛날 흑백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연상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70년대 80년대 가장 보편적인 여성들의 얼굴들을 컴퓨터로 조합하고 그 안에 신현빈 씨의 얼굴을 섞어 넣음으로써 그런 이미지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사진 처음 볼 때 약간 뭉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얼굴이 공개됐을 때 처음 장례식장에서 빈 액자에 이렇게 영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영정 안에 그 사진을 넣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비어있던 영정 안에 사진을 넣어보니까 그게 역시 저 역시 좀 뭉클했던 건 이 얼굴이라는 영화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만 결국에 시대와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정사진의 형태로 그렇게 자기 지인들을 맞이해야 됐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름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막연한 얼굴의 이미지가
마지막 얼굴 같아서 저는 그 처음 장례식장 영정 사진을 그걸 한 번 더 겹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확실히 그 임팩트가 확실히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사진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감독님이 현빈이 얼굴이랑 제 얼굴을 섞어가지고 그 스노우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개그가 돼버리죠. 너무 웃겨가지고 포기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백주상이 카메라를 가로로 찍었는데 사진이 세로로 인화된 건 지원하지 말까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아니 질문하지 말걸 그랬나? 지금 이명규 그 젊었을 때 사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인화를 하면서 인화해서 그 잘라주기까지 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람인 걸로 하죠. 네. 정말 사진을 좋아해서 공들여서 일부러 커팅까지. 네. 커팅까지. 그러니까 가로로 찍은 걸 일부러 세로로 자를 정도로 사진의 진심이었던 남자다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막 이렇게 톡 치는 거 물어보면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이거 언제다 질문하죠? 지금 마이크 어디 있죠? 그러면 뒤에서 하고 내려올게요. 거기 지금 거기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운이 좋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임영구가 정영이의 시체를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조폭들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아니 알고서도 이제 애써 외면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설정이고요. 그게 좀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이명규의 말로 나오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나는 내가 쓴 건데 아무도 모르게 내 모멸감은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나요. 아무도 모르게라는 대사가 나올 때 이제 그 다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완전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이명규는 그 성공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모멸감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다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장면일 수 있잖아요. 그 동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설정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처음 이제 중간에 영희랑 이렇게 숲속 걸어가는 길에서는 대번에 알잖아요. 영규가 거기 또 누구 있냐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감각이 확 열려 있는 사람이 영희를 이렇게 업고 뭔가 유기를 하러 갈 때는 그거를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 자신한테 감각을 집중하는 순간에는 그 감각이 좀 다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감각이 충분히 다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촉각이든 청각이든 열려 있을 테니까 그게 인지가 가능한데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지어 눈이 보이는 우리도 어떤 장면들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연기할 때는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질문하신 분처럼 이게 질문이기 전에 약간 저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금 저기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방금 연상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 화면 뒤에 깔리는 말이 아무도 못 봤어라는 말이 이명규의 이런 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만의 그냥 랩셜인데 연상 감독 앵글에는 가끔 굉장히 만화적인 그런 앵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펼쳐서 멀리서 목격자들이 있고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탈탈 따는 게 아니고 정말 만화의 한 페이지처럼 이렇게 한 살인자가 걸어가고 그 뒤를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배경의 것들이 저는 만화적인 그런 화면으로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네.
감독님 대답보다 권혜호 배우님 대답이 혹시 감독님 대답했어? 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몰랐다고? 그게 끝이었는데. 자, 손 들어주시면 앞으로 조금 내려와 주시고요. 네, 여기 앞에 까마로 네 입으신 예. 손을 들고 계셔. 예. 저 그냥 막 시키는 거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영규가 시체를 산에다가 덩그러니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게 안 들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네, 막 공소시효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약간 쓰레기 덩그러니 버리듯이 버려요. 그게 감독님 좀 디테일하게 안 잡아주셔가지고 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경이 거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뭔가 발에 훅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거기가 이제 뭐 절벽이라기보다는 경사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유기를 하게 되면 저 밑에까지 떨어질 만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 만화에는 아예 절벽에다가 버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절벽을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절벽을 아니 찾는다 한들 찍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찍어? 네, 그래서 타협점을 조금 찾았어요. 그러니까 임명규는 절벽인 줄 알았던 그 공간에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근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 이명규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게 약간 패닉 상태다 보니 이 버려놓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권혜호 선배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 버리고 나서의 예를 들면은 백주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뭐 어머니 죽였다는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혜호 선배님 제일 많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라는 대사를 넣냐 빼냐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대사를 넣는 순간 사실은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명규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대사를 근데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안 넣는 순간 약간 이명규 자체도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들킬지 모른다, 뭐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거에 억눌려서 살아왔던 사람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상의를 우리가 좀 했었죠. 생각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니 그렇게 생각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항상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뭐 이렇게 그걸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이명규라면은 그곳에 약간의 이렇게 낭떠러지가 됐던 약간의 좀 턱이져 있는 데 있던정 거기에 위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오다가 낙상해서의 죽음 같은 좀 헛디뎌서 그렇게 됐을 때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법이하기 뭐 대단한 것도 아닐 테니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냥 그 정도 그 허술함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화 보면서 그 촬영하고 하면서 좀 놀랬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명규의 그 마지막에 그 대사 있잖아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모멸감을 내가 벗어내고 하는 게 그 얼굴 권혜호 선배님이 잡아줬던 얼굴 표정이 죄의식의 표정이 아니라 그 승리자의 표정이었어요. 여지껏 그것이 안 들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그 희열해져 있는 표정이어서 그게 엄청 기묘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네. 이쪽에도 마이크가 있나요? 네. 거기 옆에 하얀 마스크 쓰신 분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저기 어차피 멀어서 얼굴은 안 보입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얼굴이라는 제목이 약간 폭발적인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해외 제목은 더 어글리라는 제목으로 약간 직관적인 느낌인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 그대로 얼굴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라기보다 그 뉘앙스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페이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되게 그 의미가 되게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반대로 어글리, 디어글리죠. 디어글리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 추한 못생김 보다 오히려 그 어글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지금도 이제 외신이나 이런데 기사 보려고 보면은 디어글리 하면은 이제 뭐 자동 번역되잖아요. 자동 번역 보면은 못생긴 사람들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여기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군상들의 모습을 마치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글리 디 어글리라는 제목이 마치 한국어 얼굴처럼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제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 어글리로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토 영화제 명찰 보면 이 어글리 디렉터 연상 저희는 디 어글리 액터라고 그러시죠. 옛날에 사이비로 사이비는 페이크 액터라고 그러죠. 페이크 액터. 내가 왜 페이크지? 더 페이크 디렉터가 디 어글리 디렉터로 돌아왔다. 그럼 돼지의 왕은 돼지의 왕 감독이 돼. 돼지 왕은 킹오브 제목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앞으로 좀 내놓을게요. 네. 모자 쓰신 분, 네, 예, 모자 쓰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박정민 배우님 팬 서수빈입니다. 시간 가지겠어. 네, 질문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서 PD한테 아버지 영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한 동화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왔잖아요. 영규와 영희 모두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다름을 경험하고 살아왔으나 가족이라는 내 편이 생긴 후에 같은 상황을 마주한 두 명의 대처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 영희가 그때 죽지 않고 한 가족으로 계속 살았다면 동화는 엄마의 생김새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라. 박정민 배우 팬께서 박정민 배우가 가장 당황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임동원이라는 그 이제 영화에는 아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 영희가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이명규에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임동원과 정영희일 텐데 이 두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저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뭐 예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좀 약간 저는 약간 애증을 갖지 않았을까? 자기 부모 엄마한테 약간 이제 어쨌든 아버지는 이제 어떤 성취의 상징, 애들이 좀 더 잔인한 것도 있거든요. 성취하고 엄마가 여전히 불편한 정의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거에 대한 애증 같은 것들이 있는 채로 자라지 않았을까? 정영이가 살아있다면 이명규가 자신의 팔자에서 모멸감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명규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네. 뭐 장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모든 전제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영화 자체는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영이가 살아있다면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앞쪽으로 좀 볼게요. 네, 거기 어떻게 사이드에 거기 사이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영희를 괴물 취급했던 사람들 중에 사실 가족들이나 공장 사람들 그리고 좌판 사람들은 영희를 괴물이라고 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영규의 친구가 괴물이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규가 그 친구의 말로 인해서 트리거가 눌려서 부인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종의 복선이라면 영화 초반에 그 새끼 친구 아니야라는 말을 하긴 하죠. 그 질문이 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기 연상호 감독 제가 케어 못해서 저희가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다음 GV부터는 사전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얘기를 몇 번이나 저 박정희 배우랑도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좀 더 명확해야 한다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박정희 배우랑도 좀 했어요. 다행히 사실은 그때 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의외로 안 나오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끼리 얘기한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저기 이제 영어 번역본 그 토론토에서 보니까 조금 더 나오서 그게 더 명확한데 규칠이가 약간 임영규를 좀 질투한다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규칠이 놈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 줄 알아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규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임영규와 어쨌든 가까이 지내고 있을 때 사실은 되게 은근히 뭔가 질투를 한다라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런 설정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고민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은 규칠이가 그 김치전 찢어줄 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 빌리러 왔다가 뭐 예를 들자면은 이명규가 뭐 야 너는 뭐 자꾸 그렇게 뭐 이렇게 헐프게 쓰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 그 얘기를 한다. 와이프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규칠이가 설명이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영이가 못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들이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좀 안 했죠 그거를. 근데 조금 그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사실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지금 이 아버지가 여기서 아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그 회상씬들이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저 아버지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영규가 먼저 규칠이한테 그런 얘기,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예쁘다고 하고 사람들이 정말 심성도 곱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미리 얘기했을 거고, 근데 막상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야 너의 와이프가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이제 이 사람은 충분히 그게 긁힐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막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한 억측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결국 지금에 와서의 이 기억은 굉장히 증폭되고 왜곡돼 있는 기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친구의 농담일 수도 있어요. 장난일 수도 있죠. 친구의 장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정영이의 얼굴을 궁금해하면서 우리 모두 보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얼굴은 저 중에 저 영화 속에 누구의 얼굴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이명규가 있다면, 내 주변에 정영이가 있다면 나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저건 정말 연기가 아닌데 싶은 게 장례식장에서 그 이모 있죠. 박명진 배우님의 그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박정민 배우의 리액션, 그 얼굴은 저분은 찐인데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영균 형님부터 시작해서 그 이모 4인방
그 라인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연기들이었고 정말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차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장례식장 장면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얘기를 미리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네. 나 몰랐네. 아, 그 얘기를 배우들끼리 하나요? 아니 나는 정민 배우가 거친 찍기 며칠 전인가 얘기를 좀 대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정민 배우가 아니 여기 장례식장에 약간 대립 구조가 더 강하면 좋겠는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그럼 조금 더 긁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현균 배우님이랑 박명신 배우님이랑 긁는 쪽으로 좀 가자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자기네들끼리 다 맞춘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미 끝났구나. 나는 그 그래서 사촌형 이제 형님이 연기를 하는데 옆에서 명신 선배님이 보시고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독님한테 말씀드렸고 대립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대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잡아먹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웃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옆에 계셨네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영문 제목에서 뜻하는 어글리한 모습들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령의 얼굴이 아니라 그럴 때 짓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과 얼굴이 어쩌면 진짜 어글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주신 박명신 배우님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박명신 배우님이 저 부산행 때 같이 하고 지금 이번에 얼굴에 두 번째 같이 했는데 박민선 배우가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 감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역할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시사회 끝나고 선배님이 저 선배님이랑 꽤 많은 작품을 했거든요. 뭐 동주도 저희 엄마로 나오셨었고 뭐 단편 영화도 몇 번 같이 해보고 했는데 처음으로 영화 보시고 영화가 정말 좋더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나한테 연락 안 오셨어.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만 주니까. 이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마지막 질문을 제가 책임지기 싫어요. 마지막 질문은 이러면 또 팬들이 많으니까 연상호 감독님께서 마지막 질문자를 골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정면에 있을 남자분 약간 감독님 스타일인데 비슷하게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데. 감사합니다. 저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마지막에 엄마 얼굴을 보여주고 끝낼까 안 보여주고 끝낼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배우님들이 어떻게 연기를 보여주실까를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끝냈잖아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 궁금했었습니다. 아 이거 아까 방금 대답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뭐 관객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안 보여주고 끝낼 것이다 혹은 진짜 신현빈 배우 얼굴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실은 이런 얼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서사로서 이런 얼굴이 나올 것이다 혹은 안 나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서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서사로 답하기 불가능한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영화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때 뭐 얘기를 이게 뭐 진짜 배우 얼굴 나와 신현빈 얼굴 나오면서 끝나 혹은 안 나오면서 끝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격해야지만이 이 설명이 되는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내야 관객이 보러 온다 목격하러 설명이 되는 걸 하면은
얘기하고 끝난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그 만화 작업을 하거나 대본을 쓰거나 할 때도 그랬어요. 대본에서 쓸 때는 마지막에 이제 뭐 임동환이 사진을 봤더니 그곳엔 정영이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그 비주얼라이징을 할 때 마치 이제 정영이라고 하는 얼굴을 그려놨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서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엔딩이거든요. 목격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 이제 또 애니메이션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게 서사 문장으로 돼 있는 서사가 못 가는 영역의 엔딩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든 영화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목격했을 때 그 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은 시각 매체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얼굴을 보여주고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드네. 이 봐야 하는데 그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돈을 내고 봐야겠구만. 네, 한 번 봐서 모르겠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 그 얼굴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래 이거까지 노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양아치짓을 두 번 넣었어요 얼굴을. 사실 한 번 넣는 버전도 있었는데 이거 좀 너무 그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토론토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리 끝나는 GV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그러자마자 소용이 없어요. 네. 이미 다 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켄트 씨와 돈트 씨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볼 수 없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지만 보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 안에 좀 내가 좀 감추고 싶었던 그 무엇들을 건드리는 영화라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재미있게 두 번째 봤네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지구일을 월요일 밤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로 진짜 저 사실 집이 하다 보면 한두 분 나가시거든요. 중국 끝날 때 되면은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거 너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GB를 몇 번 더 해야 될까 봐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영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원래도 그랬지만 조금씩 더 제 안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덕분에 그 특별함이 더 커진 것 같고 몇 번의 GV가 더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벌써 확정됐군요. 고맙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 막 기사 뜰 때 저희 개봉과 동시에 뜰 때 뭐 연상호의 뭐 폼이 돌아왔다 뭐 이런 기사들 뜨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관객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행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지.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라기보다는 과거 돼지의 왕이라든지 사이비 같은 작품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저는 어쩌면 얼굴을 보다 더 깊이 더 재밌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번 연상 감독님의 다른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집이 때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지구이 진행하기 전에 감독님 인터뷰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감독님의 그 떠났던 팬들이 돌아올 거라는 멘트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물었더니 애초에 저한테 팬이 있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인터뷰 헤드라인이 나와서 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인터뷰를 보고 집을 하러 왔거든요. 권혜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대지의 왕 사이비도 좋아하고 또 역시 최근에 지옥 같은 작품도 여전히 좋아하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상호 감독님 영화의 덜컹거림을 사랑합니다. 예. 그게 약간 덜컹거리는 것 같은 뭔가 어떻게 표현하면 매끄럽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덜컹거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덜컹거림에 리듬이 생기면요 그게 기차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그냥 덜컹거리기만 하면은 프레이트 부산이 부산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덜컹거리기만 하면 그게 좀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덜컹거림이 자기만의 리듬으로 계속 이어지면 이게 하나의 스타일이 되고 우리가 자동차 여행과 다른 기차 여행만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 있듯이 그게 제가 연상호 감독님의 이 영화를 보는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얼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덜컹거림이 아주 살아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종착역에 우리를 데려가는 그야말로 급변침에서 그 마지막 엔딩에 이르기까지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 또 이 두 배우의 영화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얼굴들을 이 영화가 이렇게 이 순간을 붙잡아 주어서 좀 고마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고 오늘 지부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대단합니다. 예, 이제 이 지부인을 마무리하고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작가님께도 김선 작가님께도 고맙습니다.